여보,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가볍게 들렸어요. 남편이 유럽으로 떠나던 그날 아침, 저는 쉰둘이라는 제 나이가 유난히 몸에 달라붙는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며 버텨온 시간들이 제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던 나이였어요. 남편은 출근길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나왔고 평소엔 머리 아프다며 쓰지도 않던 향수를 목덜미에 잔뜩 뿌린 채였습니다. 회사 연수라며 유럽 여러 나라를 도는 일정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를 피해가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던 휴대폰 진동도 있었어요. 설명되지 않던 카드 사용 내역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몸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곧장 울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가 아니라 저는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확인한 그 여자의 신상 정보 속에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맨 꼭대기에는 재벌 회장으로 불리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저는 50이 넘도록 살아오며 뼈저리게 배웠어요. 남편이 비행기에 오르는 시간에 맞춰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슬랙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분노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배신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그녀의 시아버지 회사로 향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쉰둘의 얼굴에는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약속은 없지만 꼭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을 때 직원은 저를 한번 훑어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봉투 안에 든 이야기는 회장님께서 꼭 직접 들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뒤 저는 최고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의 안내로 회장실에 들어섰을 때 넓은 책상 너머에 앉아 있던 남자는 화면에서만 보던 재벌 회장이었어요. 그는 제 나이를 가늠하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용건을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며느리와 제 남편이 지금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아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췄어요.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봉투를 열어 사진과 자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 입으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서로의 팔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호텔 예약 내역, 제 명의 카드로 결제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까지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회장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어요. 분노보다는 계산이 먼저 서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바라보며 왜 이걸 나에게 가져왔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회장님, 집안의 문제가 곧 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회장은 잠시 입꼬리를 올렸다가 이내 의자를 깊게 밀어넣고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는 제 나이와 결혼 생활, 남편의 직업과 재산 구조를 아주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제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낮게 말했어요. 지금 저 아이는 제 돈으로 세상을 우습게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분노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가문과 회사의 흠집을 가장 두려워하는 재벌 회장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게 시간을 조금 달라며 비서를 불렀어요. 회장실 문이 다시 닫혔을 때 저는 이 방문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거래의 시작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와 회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자고 전했고 저는 말없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회장실 안쪽 문을 지나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작은 응접실이 나왔어요. 회장은 그제야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방을 나서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각오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장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왜 지금까지 참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답했어요. 그 말에 회장은 짧게 숨을 내쉬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눈감아 왔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이 회장님 회사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 거래 안에 섞인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갔고 제가 찾아온 곳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저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만 챙길 것인지 아니면 본인과 함께 이 판을 끝까지 정리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장은 그제야 미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늘부터 서로 필요한 정보는 모두 공유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쓰는 카드 중 절반은 제 계열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 카드입니다. 며느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준 거였죠. 회장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명의 카드로 결제된 줄 알았던 영수증들이 사실은 회장 회사 돈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카드들을 정지시키면 유럽에서 발이 묶일 겁니다. 호텔도 렌터카도 식사도 전부 막히게 되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시작해야 효과가 큽니다. 그날 저는 회장 회사 건물을 나서며 남편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떠났을 시간이라는 걸 떠올렸고 제 인생도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륙하고 있음을 또렷이 느끼고 있었어요. 회장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장 비서의 안내로 별도의 회의실에 잠시 머물며 그날 바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회장은 제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한 발짝 한 발짝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흐름, 회사와 얽힌 계약 관계, 그리고 그 여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게 만들겠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회장이 건네준 임시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그 안에는 이미 남편과 그 여자의 동선이 정리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 도착하는지, 어떤 호텔에 묵는지까지 모두 파악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큰 판 위에서 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기 전 마지막으로 걸어온 전화였을 텐데 그 목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들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내 며칠 집을 비울 수도 있다고만 알렸어요. 그날 밤 집에 홀로 앉아 있으니 결혼 생활 내내 참아왔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각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 남편은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면세점을 돌며 웃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회장의 눈빛을 떠올리며 조용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지시로 저는 다시 그 회사로 향했고 이번에는 외부인이 아니라 회장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쉰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고 가슴속에서는 오래 눌러두었던 분노 대신 묘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이미 남편의 회사와 얽힌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었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일부 재산이 어떻게 남편의 편의대로 움직였는지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허술하게 맡겨져 있었는지를 실감했어요. 회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지내십시오. 연락이 오면 평소처럼 받되 의심받을 말은 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가장 안심하는 순간에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지시를 그대로 마음에 새겼어요.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인 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해외 고액 결제 이상 거래로 분류해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유럽 어느 도시에서 카드를 내밀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제 거부 화면을 보며 당황할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부러 피곤한 목소리로 잘 도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배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급히 낮추며 일정이 빡빡하다고 둘러댔고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통화를 짧게 끝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통화는 부부의 대화가 아니라 마지막 연극의 한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장은 그날 밤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고 남편과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기고 있을 유럽의 밤보다 이제 막 균열이 가기 시작한 그들의 미래가 제 눈앞에 또렷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회장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흔들릴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 중 일부가 해외 고액 결제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회장 회사 명의로 흘러가던 편의성 자금도 동시에 점검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밥을 지어 먹고 세탁기를 돌리며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확연히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결제가 자꾸 안 돼. 카드사에 전화해 봤어? 다급하게 묻기에 저는 놀란 척하며 내일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어요. 그 통화 내내 뒤쪽에서 들려오던 그 여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무너졌을 소리였지만 그날은 오히려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회장은 제게 남편 회사 쪽 내부 감사가 곧 시작될 거라고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 이름이 여러 건의 참고 대상에 오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거실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잠시 스쳤지만 곧바로 지난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느리게 참고 살아왔는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에는 화를 숨기지 못한 채 왜 카드가 막혔는지 당장 해결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어떻게 한 거야? 갑자기 카드가 다 막혔다고. 저는 차분하게 해외에서 이상 결제가 잡히면 자동으로 조치가 들어간다고 귀국하면 같이 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유럽에서의 그 여행이 이제는 휴식이 아니라 불안한 도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회장과 제가 준비한 다음 수순도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만들 겁니다. 공항에서 웃으며 입국할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보증 결제가 거절됐고 렌터카 회사에서도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며 차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카드사에 다시 문의해 보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빨리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회장이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 회사 감사팀에서 이미 계열사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임원들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도 울고 싶은 얼굴도 아니었고 오히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통제하고 있다는 낯선 표정이 비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예정에도 없던 귀국 일정을 잡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는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회장은 이사회 일정을 앞당겼고 며느리와 관련된 개인 일탈 문제가 회사 평판 리스크로 보고될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유럽의 풍경을 즐길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집 안에 들어온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무너지는 속도를 제가 조절하겠다고,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서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회장은 그 즈음 저를 다시 회사로 불렀고 이번에는 법무팀 변호사 2명이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그리고 남편 회사와 얽힌 거래 내역 정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실을 공개하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답했어요. 남편분의 회사 내 입지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계열사 거래 비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그리고
회장님, 며느리와의 관계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죠.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소문이 퍼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25년 동안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회장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들은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정갈하게 걸린 양복들, 아직 택도 떼지 않은 넥타이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또 다른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고 아무 없이 열리는 화면에는 그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사진으로 찍어 회장에게 전송했고 회장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귀국하는 날은 이틀 뒤였고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남아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갈고 거실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회장과 나눈 대화, 변호사들이 준비한 서류, 그리고 곧 드러날 진실들이 차례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회장은 매일 아침 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말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을 보고 따졌을 텐데 그날만큼은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편이 더 맞다고 느껴졌어요.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각 현관 도어락 소리가 거칠게 울렸고 캐리어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출국하던 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 넥타이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왜 카드가 다 막혔는지, 회사에서 갑자기 감사가 왜 시작됐는지 다짜고짜 따져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를 올려다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상 거래가 많으면 자동으로 조치가 들어간다더라. 당신이 워낙 큰 돈을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남편은 제 대답에 분노와 당혹이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화를 터뜨리지는 못했어요. 이미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의 발밑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한참을 물만 틀어놓았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회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 죄책감이 아니라 통제권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고 새벽녘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애원하는 소리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 나왔어요. 저는 이불을 고쳐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다 했고 다음 수순은 회장의 시간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냅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고 현관문을 나설 때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가장의 기세도 유럽 여행을 떠나던 날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고 점심 무렵에는 전화벨 소리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았고 남편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집으로 돌아왔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계열사 거래 문제로 감사위원회에 소환됐어. 회장실에서 직접 내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계열사 거래 관련 조사 협조 요청서입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제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내 연녀와 유럽으로 떠나던 날 제가 찾아간 곳은 그녀의 시아버지 회사였고 그 선택 하나가 결국 이 집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사정하듯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카드 막힌 것도, 회사 감사도?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어요. 당신이 유럽에서 누구랑 뭐라고 다녔는지는 알아요.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게 이제야 끝나는 것 같네요. 이제 이 집에서 무너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숨 쉬는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들이 그를 집 안에 묶어두었고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하루 종일 변호사와 통화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옆을 지나다니며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지만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며느리 건과 당신 남편 건이 동시에 보고될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알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을 지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던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각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상무님. 네. 그게 제가 지금 통화는 길지 않았고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래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표 내라고 했어.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5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여자는요? 회장님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죠? 다 알아요. 당신이 누구랑 유럽에 갔는지, 누구 돈으로 놀고 다녔는지 전부요.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변호사랑 얘기 다 끝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부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도 시작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어요. 저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시작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하지만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당신한테 뭐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고 오랜만에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방에서 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2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정리하고 새 집을 알아보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두렵기보다는 설레었어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고 남편은 집안에서 하루 종일 전화만 붙들고 있었어요. 회사는 이미 그에게 사표를 강요했고 계열사 거래 비리 문제는 경찰 조사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제 가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요? 바람을 피운 게요? 아니면 들킨 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행주를 놓고 그의 앞에 섰어요. 25년 동안 제가 당신한테 뭐였는지 알아요?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들 키우는 사람, 시부모 모시는 사람. 그게 전부였죠.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제 꿈이 뭔지 물어본 적 있어요? 남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유럽 가 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제 인생을요. 그날 밤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만남을 갖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오전 그의 회사로 향했고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오간 길이었고 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며느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집에서도 나갔고 앞으로 제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씁쓸함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곧 시선을 제게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경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리를 원했으니까요. 회장은 제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25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진작 일어섰어야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아마 아이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 최종본입니다. 변호사들이 검토 끝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모두 당신께 유리하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도 당신과 비슷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20년도 더 전 일이지만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가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당신을 도우면서 제 아내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늦었지만요.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단순히 회사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회장실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가 손을 들어 답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유심히 보았고 작은 카페에 들어가 혼자서 커피를 마셨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을 보낸 오후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립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모두 제 몫으로 정리됐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그 집을 처분한 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투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아이들이 놀러와도 묵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짐을 싸며 저는 25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결혼식 사진은 앨범째 버렸고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아이들 사진만 따로 챙겨 새 집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그게 제가 25년 동안 지켜온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사 전날 회장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들르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 준비를 마치고 그의 회사로 향했어요.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그는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회장 회사 계열사 중 하나인 문화재단의 이사 자리였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살아온 인생 경험이 더 큰 자격이 될 겁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25년 동안 가족을 지켜냈고 마지막엔 본인의 인생도 되찾았습니다. 그 정도 의지와 결단력이면 충분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날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빛이 방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쉰둘의 나이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제 책상에는 김서연이라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서연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새 집은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응,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엔 딱 좋더라. 큰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어때?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모르겠다. 연락 안 하니까. 너희가 궁금하면 직접 연락해봐. 큰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답했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산 소설책이었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제가 읽고 싶어서 산 책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는 동안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남편이 유럽으로 떠나던 그날 아침, 제가 회장의 회사로 향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만약 그날 그냥 울기만 했다면, 아니면 참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고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와인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쉰둘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날 회장 회사로 향하던 날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체념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연,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쉰둘의 나이로 시작하는 새 인생,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